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 현업에 종사하면서 미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알고서 이렇게 그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앞에 그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위에 조그만 부제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이라는 것은 특히 그 요즘 그 전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굉장히 많이 지금 붐이 일고 있거든요. 미술 전시가. 그러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도 전시를 많이 보러 가서 전시품들을 부분적으로 아이들끼리 지분을 모아서 사는 그런 문화가 지금 좀 약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자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이런 말들을 하죠. 현대미술 너무 어렵다. 현대미술 너무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크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현대미술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알면서 보면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 알아가는 과정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본다는 것의 정말 사전적 의미는 그냥 눈으로 어떤 대상을 그냥 그야말로 본다. 보통은 뭘 본다라고 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그 두 번째 의미, 그 눈으로 어떤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화를 본다. 또는 뭐 친구를 만나 본다. 친구와 함께 뭔가 경치를 본다. 이 모든 게 다 보고 즐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림 보러 간다, 전시 보러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보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재미있는 그 내용들을 모르고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결국에는 보는 만큼 또 알게 돼요. 사실은 많이 보면 또 보는 만큼 또 어떤 그림들에 대한 어떤 취향도 생기고 그 취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작가나 또는 그림들에 대한 약간 팬심을 좀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즐기고 보고 좋아하는 작가 얼굴을 일단 제가 이렇게 본다라고 해놨는데 저는 그 고흐의 초상화 중에서 일부분만 저렇게 일부러 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 눈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해서요. 저도 자화상을 많이 그려봤지만 사실 자화상을 그릴 때는 정말 느껴지는 게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뿐만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느끼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흐 작품들을 언젠가는 좀 이렇게 저 초상화는 암스테르담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가서 꼭 직접 보고 싶은 그림이라서 일단은 저렇게 해봤거든요. 지금 저 표정이 아직까지도 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던 고흐의 눈빛이. 그래서 그냥 고흐가 저때 어떤 심정으로 그렸을까 또는 어떤 상태였을까를 알면서 본다면 조금 더 그 그림에 대한 감상법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는 얘가 망가진 수레바퀴 그 어떤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보는 것만 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레 약간 양 바퀴처럼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둘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쪽으로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알기 위해서도 노력해주고 조금 더 일부러 보기 위해서도 노력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에 제자리 바퀴만 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미를 상기한 의미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안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설명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에피소드 하나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른쪽에 그 얼굴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거든요. 피카소가 젊을 때 좀 잘생겼을 때 사진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저 사진이어서 또 올려놨는데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나 대상도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를 봤을 때 남의 아이를 볼 때의 느낌이랑 내 자식이나 내 조카, 내 손자를 볼 때 그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하루는 피카소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유명인이 이렇게 그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을 좀 시키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영국 신사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피카소라는 걸 알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어요. 뭘 따지기 시작했냐면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현대 예술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걸 전부 다 왜곡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특히 피카소 그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큐비즘이라고 해서 입체파 그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형태나 이런 것들이 실제 보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많이 비싸고요. 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당신들이 지금 예술을 한다면서 실제로 너무나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실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나한테 한번 그 예시가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뭐가 실제라는 건가? 내가 왜곡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의 예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품속을 이렇게 뒤지면서 어떤 사진을 하나 꺼낸 거죠. 사진을 꺼내서 자기의 그 와이프의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다. 사진에 나와 있는 내 와이프의 모습이 진짜다. 이게 진짜고 내 아내와 정말 똑같이 생긴 사진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라는 분도 사실은 좀 성격이 특이한 분이라 그 앞에서 말을 안 하고 한참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면서 한참을 보는 거예요. 한참을 보다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부인은 정말로 끔찍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납작하고 너무 얇다, 너무 작다, 끔찍하게 작고 납작하고 사각형으로 생겼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사진에 나와 있는 와이프는 실제 그 와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제 부인이 아니라 그건 그냥 사진이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근데 그 신사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내 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피카소는 그건 그냥 그 부인이 나와 있는 사진이다. 당신 말대로라면 그거는 네모 반듯한 당신의 부인은 그냥 사각형, 납작한 사각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참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납작한 사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은 지적을 한 거예요. 실제가 무엇이냐. 예술을 통해서 실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느냐. 우리는 그래서 대상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거나 어떤 숲을 볼 때 보이는 색상이나 보이는 어떤 이파리들의 생김새들을 때로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저게 다 동그라미라면 어떨까? 저게 다 사각형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같은 그린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그린이 아니라 올리브 그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린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세상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뭇잎이 전부 다 동그란 공이었다면 이라는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이 너무나 나뭇잎을 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냥 다 굴러다닐 테니까요. 나뭇잎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까지 나중에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출신 화가를 아실 건데 초현실주의 화가거든요. 근데 저 작품의 제목은 이미지의 배반이에요. 저 작품의 제목이. 그리고 거기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써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이탈리아로 라트라손데 이미지스라고 되어 있고 그 안쪽에 파이프를 그려놨어요. 그 담배를 피우는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밑에는 또 프랑스어로 써놨습니다. 프랑스어로 세시 네파순 피프라고 써 있는데 단어는 뜻이 이겁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것을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저 그림만 봤을 때는 파이프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파이프를 그렸구나, 파이프다, 실제 파이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마그리트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거는 그냥 실제 파이프가 아니다. 그 파이프를 그려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중세시대까지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초상화를 사진으로 그려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왕의 얼굴, 뭐 귀족의 얼굴, 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상상하고 받아들였던 그 관습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게 이어져 내려오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브로마이드 사서 붙여놓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 그 누나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아이돌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게 1929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그걸 이미 생각을 하고 포착을 해서 이미지의 틀을 깨기 위해서 저렇게 글씨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벨기에 사람인데 작품의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쓰고 그림 안에 그려진 글은 프랑스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한글로 저걸 제목을 받아들이고 있고 외국 사람들, 영어권 있는 사람들은 This is not a pipe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려놓은 건 똑같은데 각자 사람들이 자기나라의 나라 말이나 문화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저것을 어떤 제목으로 받아들일지도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얼마나 제대로 예쁘게 그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그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흉내낸 거지 그 원래 자체는 될 수 없다라는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그리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다들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또는 되게 요즘의 작가들이 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에서도 그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설치 미술이나 아니면 이런 좀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서 보면은 좀 더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면서 보면은 좀 더 내용적으로 되게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건 때로는 되게 아유 저건 궤변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궤변은 또 궤변대로 또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그 어떤 세상의 화두를 던져주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타이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마그리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작품들을 앞으로 이 사람은 파이프를 스케치로 또 표현을 하고 파이프가 아닌 의자로도 그리고 또는 의자 위에다 올려놓은 어떤 그림 자체를 다시 또 그린 걸로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시면은 마그리트의 그림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일부러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직까지도 시사하는 면이 많은 그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정말 많아서 타고들 수가 없는 게 진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듯이 마음의 눈도 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작년에 제가 와서 말씀드린 어떤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렸을 때 하늘을 그리다가 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그 나이 11살, 12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뺨을 갑자기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을 빨갛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 하늘은 왜 빨갛게 그렸니? 라고 물어볼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제 뺨을 철썩 올려붙이신 거예요. 하늘을 왜 빨갛게 그리냐.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가족끼리 자주 가던 그 강원도 문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저녁에 하늘로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즐거운 기억으로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한테는 되게 제가 무슨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리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아이가 왜 그렇게 그리는지. 그리고 한 번은 초등학교 때쯤인데 제가 악마의 목을 참수해서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학교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불려가신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봤던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흉내를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없애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거고, 실제로도 그 그림들은 성당이나 중세시대 화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우연히 봤던 그림 보고 흉내를 냈던 거거든요. 저도 와닿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 미카엘이 천사장이 그렇게 악마를 죽이는 그런 그림들이나 그런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알아보거나 또는 제가 어떻게 왜 그렸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안 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분이에요. 그 하늘을 빨갛게 그렸다고 해서 뺨 때리시고, 다음에는 이상한 거 그렸다고 또 때리시고 부르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보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의 그림을 그냥 보려고만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이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실과 사실감이 다르다는 개념을 이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것을 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숫자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고흐가 죽거든요. 근데 저 때 89년도에 나왔던 그림들이 좋은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고서 그리면서 정말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넘쳐났던지 나무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물감 그 자체를 그냥 초덕초덕 발라서 막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감을 엄청나게 쓰기도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그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그 입체감을 정말 되게 그 에너지감 있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돈을 평생 살면서 그림 한 장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없는 와중에도 진짜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물감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부으면서라도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은 사이프러스 나무의 어떤 그 기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그 노트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무가 저렇게 보이지만 또 제가 또 더 좋아하는 그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의 그 그림인데, 앙리 마티스는 또 그림을 굉장히 늦게 좀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뭔가 기본기가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마티스 그림을 일부러 보려고 도쿄에 전시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본 적도 있거든요. 저 그림은 되게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엄청 그 힘이 넘치는 그 고흐의 그림이랑 또 다른 게 되게 막 그린 것 같지만 되게 사실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랑은 올리브 나무의 그 디테일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그 미완성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또 보고 있다 보면 사실은 되게 그 나무 같아요. 왜냐면 마티스는 살면서 반드시 관찰을 하고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러니까 고흐가 그리는 관찰하는 방식과 마티스가 바라보는 관찰하는 방식이 저렇게 같은 나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도 저렇게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티스는 먼저 보여드렸던 고흐랑 다르게 키아로스코로라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좀 이렇게 물감을 가볍게 바르면서 좀 이렇게 다른 재질들을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얇게 그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죠. 그 마티스 같은 분은 또 재밌는 게 약간 여담이지만 저 사람 별명은 고흐랑은 좀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던 게, 저 사람 별명이 0905였어요. 0905. 왜냐면 비가 오고 뭐 눈보라가 치고 뭐가 해도 반드시 9시부터 5시까지는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해서 그리고 대신에 그림을
엄청나게 잘 되던 날도 5시가 되면 딱 그냥 놓는 거죠, 붓을. 그러니까 자기 루틴을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하고는 좀 많이 상반된 게,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밤에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정말 싸구려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세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냥 때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냥 철저하게 그림을 시간을 정해서 그려놓고 그랬던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또 서로 이렇게 달랐던 거죠. 저걸 바라보는 우리 그 선생님들과 저도 또 감상들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서로 이렇게 다 다르다. 이거는 제가 아까 빨간 하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서는 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클로드 모네가 그렸던 인상파 그 그림이죠. 이제 런던 국회의사당의 어떤 새벽을 표현한 건데, 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름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제목은 좀 이렇게 그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런던 국회의사당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일몰이 아니라 일출이라는 게 조금 제가 이제 겪었던 거랑 다르지만, 저렇게 또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그 방식이 모네 그림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앞에 우리 마티스 그리고 고흐가 그렸던 하늘의 모습은 되게 그 곡선이 살아있거나 또는 되게 평평한 가운데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하늘의 방식이면, 모네는 엄청 그 순간에 그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터치로 엄청나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네는 또 이제 빛의 화가라는 말이 또 렘브란트 못지않게 또 달려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만년으로 가면서 점점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더 참 의미심장한 건 그때 그림들이 가장 지금 인기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더 안 보이니까 표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거의 붓끝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그림 잔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해돋이라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모네의.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그림들을 좀 소개 잠깐 해드리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요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강의실에서 빔 프로젝터로 쏴서 사진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원본이 아니죠. 정말 그 작품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복사를, 다시 한번 재복사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2009년에 8년에 들어왔었는데, 저 그림 실제로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크고요. 그리고 정말 그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차가운 새벽에 일출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그 감각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런던 국회의사당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거는 실제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 상상만 해보지만 굉장히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모든 그림들이 되게 바라보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를 가급적이면 보시는 것이 좋고, 또 요즘 또 젊은 작가들도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닿으시면은 전시도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물을 보는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까지 이제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약간 좀 운을 띄웠던 것은, 보는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감각이랑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상을 보시는 감각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굉장히 좋고 되게 뭐 라식 수술을 해서 굉장히 눈이 뭐 밝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시력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각자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다 똑같은 감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원리는
원래 빛은 그냥 그 백색이에요. 빛의 색깔은 원래 그냥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백색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온 빛이 이미 그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색깔들을 다 품은 상태에서 화이트 상태로 이 지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재미있는 건 우리가 항상 지금 보고 있는 빛은 8분 30초 정도 전의 빛이잖아요.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빛의 시간이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서 더 재미있는 건 태양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빠져나오는 데는 17만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17만 년 전에 빛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빛들은 어떤 화이트 컬러로 일단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때리고, 그렇게 때린 사물들은 각자의 성질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색깔을 반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블랙은 색깔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블랙으로 보이는 것이고, 화이트 사물은 색깔을 전부 다 반사하니까 화이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와인색을 이 색깔만 반사할 수 있게끔 화학적인 성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식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고, 그런 원리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눈은 뭔가를 반사해서 눈으로 받아들인 것을 본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정도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작가는요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작가예요. 성남에서도 전시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성원이라는 작가인데, 저분은 녹색, 정록, 생맹입니다. 생맹. 예. 생맹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묘한 그 색상의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저 색깔로. 너무 아름답죠. 근데 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게 갈색,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를 주색조로 하고 있는 그 문과 그 다음에 이제 양 이런 동물들이 있고, 포인트로서 이제 블루 계열의 저건 약간 코발트 블루 같은 컬러인데, 사실 저것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 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채도라는 건 쨍하게 보이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린 그림들 보면은 하나같이 뭔가 그 오묘함이 있어요. 컬러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반대로 컬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또 아름답게 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맹인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맹인인데 그리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 기회가 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색을 다 음파로 다 전환을 한 것을 통해서 그걸 듣고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야만 또 미술을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림이, 저는 제 두 눈과 제 이 두 손만 믿고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 그림을 보면은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학원도 홍대 대학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티겐 유토피아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옛날에 어떤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상상을 표현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마 본인이 살면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겪었던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런 식으로 힐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대학 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저랑 같은 동료 강사들도 그랬고, 보면은 너무나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또 느낀 게 또 있었겠죠. 나는 못 보는데 저 사람들만 무엇을 다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나름의 그 내면의 것들을 저런 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림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 똑같이 또 본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색의 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화이트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색깔들, 요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모를 때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선에서 거의 그림이 항상 톤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니면 아예 여기만 있든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런 다양한 톤 단계들을 저렇게 구분해서 보여줘야만 볼 수 있고 자기가 그리면서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은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똑같은 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같은 단계에 있는데 색깔의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은 갖고 있는 게 딱 중간 톤인데 어떤 색깔은 약간 같은 톤인데도 더 물러나와 보이고 어떤 건 더 나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서 그 작가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것들 배우면서도 사실은 본인은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림을 풀어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림자와 빛만 있어도 사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잘 느끼게 해주려면 그런 다양한 단계들을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게 그림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명도까지 썼나 이 사람이 그 어두운 그림인지 밝은 그림인지 이게 아니면 굉장히 많이 밝게 그린 그림인데도 좀 그림에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암이 강하게 잡히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잡히느냐 많이 쓰이느냐 적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림에 대한 입체감도 다 달라지고 그렇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 뒤에 이제 이어져 나갈 그 에피소드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 1, 20분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좀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일단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보면서도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이 많을수록 또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남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린 것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뭐가 좋은 것인가, 뭐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이 두 그림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근데 이 그림 중에서 뭐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일단 그림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피터 파울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플란더스에게라는 그 소설에도 주인공 네로라는 소년이 너무너무 그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다 끝내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는 날 이제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너무 되게 와닿았던 그 마음이 너무 슬펐던 어린 마음에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루벤스가 그린 자기의 딸입니다. 자기의 딸을 본인의 딸을 생생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건 그 출력물로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색상이 엄청 화사합니다. 되게 화사하고 그야말로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탱탱한 그 볼살부터 해서 입술의 윤기까지 엄청 예쁘고 눈도 반짝반짝한 게 그 붓터치에 엄청 그 정성이 막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워낙에 기술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가볍게 그래도 그릴 수 있었던 건데 엄청 예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할머니의 모습은 뭐냐면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그 기도하는 손으로 유명한 그 작가가 그린 자기 어머니입니다. 본인의 어머니의 어떤 그 연세가 들어서 이제 골격이나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주름이 많이 생긴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쭙고 싶은 거죠. 아이와 예쁘게 그린 아이의 그림과 약간 좀 이렇게 할머니의 그림 중에서 그 그린 어떤 작가의 마음이 계속 생각해 본다면 딸에게 그 딸아이를 그릴 때 그 마음과 어머니를 그릴 때 그 마음이 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애정하면서 그렸던 마음 또는 딸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렸던 마음은 사실 같았을 텐데 그림을 언뜻 봤을 때는 그냥 꼭 저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돼 있는 그림만 보고서 예쁘다 잘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작가가 가진 애정의 깊이는
어느 게 더 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 이제 그 듀러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듀러의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진 데는 이 그림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은 그 르네상스 시대가 약간 좀 저물어갈 때쯤은 아니고 한참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을 때 약간 북유럽 쪽은 약간 좀 나중에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그 북유럽 특히 독일에서 가장 그 선두에 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원래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더 이상 이렇게 배우기가 힘든 상황까지도 갈 만큼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듀러의 친구가 이제 한스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둘이서 같이 그림을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미술학교 입학금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래서 입학금을 내기 위해서 둘이 같이 일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했다간 너도 나도 다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대학을 가자. 학교를 한 명이 좀 열심히 일해서 좀 돈을 보태주고 하면서 좀 한 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듀러가 먼저 배우고 친구 한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대장장이니까 하여튼 뭔가를 하게 됐어요. 고된 노동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듀러한테 지원금을 계속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정이 참 너무나 깊죠. 근데 이제 이게 대장장이가 아니라 채석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을 엄청 요즘의 채석이랑은 완전 다르겠죠. 자기 몸으로 직접 띄워야 되는 채석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유명한 작가까지 된 어떤 듀러가 이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를 찾아갔는데 손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친구가 더 이상 그림을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친구가. 근데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고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친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친구가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이제 들은 거죠. 통성으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목소리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 듀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줘서 감사하다. 나는 그림을 못 그려도 되니까 내 친구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듀러가. 그래서 그걸 감명을 받아서 저 손 하나만 그린 게 아니에요. 친구 손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파나로도 그려서 만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림으로 명성을 알렸지만 그 친구의 손은 자기 작품을 통해서 또 영원 불면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작품들마다 굉장히 그 보는 어떤 시각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깊이 있는 어떤 땅 냄새가 막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체험 현장이 느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 고상하고 엘레강스한 뭐 그런 그림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각자의 취향인 것이지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 또는 아름다움을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기준이라는 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또는 내가 괜찮다, 좋다,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도 그야말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대상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리는지,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나 신뢰를 하고 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는 어떤 특별한 단어나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까지 내용을 이제 보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시고 이제 이번에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40분인가 뭐야? 거기 5시 반에 만나기로 했구나. 비가 온다고. 네, 알았어. 5시 10분까지 갈게. 이거는 월 문제는 그래도 안에 시가 없다. 상식과 집을 듣더라. 그래, 맞아. 그래도 재밌지. 수학에 들어도 수학이 여자친구 약간 노란 살이야. 노란 살이잖아. 피가 피순한 살들. 우리 엄마도 시골 때안 나는 아까 뵙고는 다른 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요새 그거를 안 하니까 잘못됐는데 난 지금 아까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저도 제 동생이 홍대 미대 나왔거든요. 네네. 셋이 이제 미대 미술에 전공해서 많이 좀 다녔는데 전 친척이 삼촌이
단색 화가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오라고 해서 이제 가고 저희 집에도 작품이 있어요. 네. 했는데 제가 조금 저도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은 이제 다른 항아리에도 뒤들어가서 이렇게 백색으로 주로 이렇게 쓰는데 몇십 년을 화가 활동을 하면서 아예 애들 가르치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게 방해된다고. 네. 그런데 가서 봐라고 그게 좋던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랬어요. 이거 완전 하얀 그전에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검정 돌가루가 들려야 되는 거 나머지 하나였는데 지금 이게 펼치고 나니까 이제 채도가 같이 내 눈에 검게 보여도 이게 약간 달려드는 게 좀 이해가 가요. 사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 보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가서 좋던 소리 해줘야 될 땐 하잖아요. 3주는 무슨 그림 하나 딱 있으면 좋겠어. 제가 뭐 말로는 뭐 외국에서는 뭐 저기 하고 막 되게 막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두고 살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하지만 도대체 이분은 몇십 년을 한 50년을 왜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하니까 차라리 괜찮아가지고 녹색이 되는가 블루 계통으로 해서 약간 채도가 다르게 하면은 멋있잖아요. 백색으로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시대 있는데 근데 그런 단색화도 모노톤이라고 해서 컴팩트고요. 엄청 쓸어갑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림이 뭐 비싸게 치워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바람이 없어서 정리 안 하는 똑같이 이게 찾아들겠는데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쨌든 저런 게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백색으로만 도대체 근데 아마 나중에 또 이렇게 아시는 게 많이 생기시면 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또 그 길을 걷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너무 다 다양하게 하려고 하나도 오히려 되게 힘든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내공이 깊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전시에 보면 별로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미술 그리고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이 PPT를 제가 일부러 직접 다 따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도 제가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조절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은 보통 사람들이 그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요즘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기술과 미술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기술이 많이 좋아질수록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영역의 한계가 훨씬 더 많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또 우리가 보는 것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청력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면 아무래도 표현이 좀 전달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그 생명 작가도 그렇고, 그분들이 만약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태의 세상에서 살았다면은 미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가지고서 미술을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표현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꼭 그런 어떤 그림이 표현되는 그 방식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밑에 이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옛날 그 작가들의 그림이 지금의 모습이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작품이 먼 미래엔 또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이냐. 근데 그것을 기술이 많이 극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시면 자 이제 렘브란트 판 레인이라는 작가 다들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빛의 화가의 원조죠. 그 그림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해서 사이드를 되게 어둡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약간 더 밝게 그림을 좀 그려서 시선을 밝은 쪽으로 최대한 모아주는 키아로스코로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그리는 걸로 일단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자화상을 수십 개를 그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젊은 시절부터 점점 노년까지 한번 그 시리즈로 가보시면 되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혈기 넘치고 자신감 만만하고 약간 귀족스러운 어떤 그 콧대 높은 당당한 어떤 화가가 점점 이제 가진 것을 잃어가면서 한때는 많이 그 엄청나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가 몰락한 뒤로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솔직함을 더 드러내는 그림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지기까지가 어떤 스토리가 쫙 느껴질 정도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완숙하고 훌륭한데 느껴지는 깊이는 점점 달라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 중에 야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야경은 이제 한자로 써놨듯이 밤에 이제 순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게 제목이 원래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야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영어로 나이트워치라고 돼 있죠. 그 원래는 이 사람이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데스 나스바트라는 어떤 많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만 그림처럼 보여요, 사실.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고 가운데 되게 막 이렇게 밝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밤중의 장면이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한 100년이 넘게 지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작년에 복원이 됐어요. 한 3년 전부터 복원을 시작해가지고 이 복원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저 그림이 사실은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꽤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크기가 실제 사람들 크기예요, 그림도. 근데 그림이 너무 크니까 원래 그 전시되어 있던 곳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림의 끝부분을 좀 잘라냈어요. 사이드 부분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부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지금도 사실은 그 학생들 배울 때 그림을 그릴 때 미술학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선배들의 그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해보는 거, 그 유명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강했었거든요. 그 똑같이 복사해놨던 그림이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작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남겨놨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실은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복원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복원된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밝은 그림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밝은 그림이고 저 화이트로 그 칸을 쳐놓은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전에 했던 사람, 그 룬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작을 어느 정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AI 기술을 동반해가지고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겨놨던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렸던 기법이랑 달랐기 때문에 그 붓의 어떤 사인 터치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이제 약간 또 그림도 약간 좀 실제로 정면을 보고 그리지 않았었어요. 그거를 처음에 그린 사람이 약간 좀 비스듬하게 보고서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그 붓터치의 양이나 어떤 색깔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AI가 뽑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그려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간에 공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이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저도 가서 좀 봐야겠는데 그런 그림들이 사실 이 세상에
한두 장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사실은 이따 말씀드릴 고흐 그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흐 그림들 중에 이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림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저런 식으로 완전히 복원된 그림들 실제로 봤을 때 또 느낌은 어떨까? 그리고 굉장히 평생에 한 번은 봐야 될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야경이라는 그림에서 세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룬덴스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그림에서 일치하는 부분만 최대한 AI가 종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AI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 AI나 이런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가능한 게, 얼마 전에는 한 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죽은 교향곡 10번도 AI가 분석을 해서 후반 부분을 약간 작곡을 해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조건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게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언저리를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이전에는 상상의 영역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된 그 그림이 이유가 뭐냐면은, 왜 까매졌냐면은, 저 사람이 썼던 그림에 안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료. 그러니까 요즘은 미술 재료들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좀 몇 년 지나면 금방 그림들이 황화 현상이나 아니면 무슨 납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공기랑 같이 섞이면서 납성분이랑 같이 섞이면서 까매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물감들은 좀 약간만 돈을 투자하면 그래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 사실 원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물감들 튜브를 계속 짜서 쓰거든요. 그 자체도 사실 엄청 혜택이죠. 옛날에는 정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색깔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황토흙을 캐갖고 와가지고 몇 번을 캐서 체에다 거르고 하면서 남은 물을, 그걸 또 증발을 시켜서 남은 가루를 또 가마솥에다 넣어서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색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은 기술적으로 다 이제 화학적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정말 과거와 현재의 미래끼리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컬러가 성분상 어쩔 수 없이 좀 주위에 있는 어떤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많이 어두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야경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작가도 자기 그림이 그런 이름으로 붙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야경이라는 그림이 원래 그냥 그렇게 까만 그림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점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조금 짠한 부분도 있는 게,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여성이 있어요. 아이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얼굴은 아이의 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그리던 해에 자기 와이프인 사스키아가 죽었거든요, 병으로. 그러니까 그 얼굴을 여기다 그림에다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쯤에 이제 다른 사람의 등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얼굴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렘브란트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을 당시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뢰로 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거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그림을 주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문한 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해에 부인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에다가 살려놓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마 이 여성이 아마 그 부인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렘브란트 자신을 그렸을 거라는 거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잘려져 나가서 없었으니까요. 이전의 그림을 보시면 이 사이즈였던 거예요. 굉장히 어둑툭직하게. 심지어 사람 얼굴도 사이즈 쪽에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료로 사용한 그 주사가 뭐냐면 그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색 중에서도 약간 버밀리언이라는 되게 빨간색에 가까운 그 주황색이 있는데 그 색이 지금 쓰고 있는 성분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시나바라고 하는 건데 저걸로 인해서 좀 금세 변하는 성질이 갖고 있는 걸 섞어서 쓰다 보니까 급격하게 어두워졌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잘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렘브란트의 모습도 이제 스스로의 이제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모습도 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AI가 복원한 실종 부분을 이제 저렇게 복원해가지고 이제 프란스 반닌 코크 대장의 민방위대라는 이름이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찾아낸 거죠.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림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앞으로 변할 것들, 또는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복원을 하고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지금 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그게 발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좋아지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림 자체를 이제 그 원본과 완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사치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사치.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이랬을 것이다라는 근사치. 그래서 요 사이드라인 이쪽은 잘려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일단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꼭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림에 처음에 보셨던 이미지랑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복원된 이후의 그림이 얼마나 좀 역동성 있고 좀 큰 느낌일까? 이게 완전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그림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프랑스의 이제 아를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 말년을 보내면서 해바라기를 한 7장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약간 노란 분위기의 그런 해바라기가 유명한데 사실 그 이전에 앞서가지고 파리에서도 한 4장 정도를 그렸어요, 원래는. 그래서 총 11점 정도가 좀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그 11점 중에서 이제 한 점은 이제 2차 세계전 때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게 오사카에 있었다가 이제 그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다행히 그 그림에 이제 사진은 남아있어요. 사진은 남아있고, 예, 그래서 10장이 남았는데 이제 영원히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소장된 위치들도 다르고 그림이 점점 이제 변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이 금지된 그림이 이겁니다. 예, 가장 유명한 거죠. 그래서 요게 크롬 옐로라는 색으로 일단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납이 좀 들어있어요. 이 컬러가 크롬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여기다가 좀 약간 이게 어두워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젓갈색에 가깝게 점점 색깔이 좀 침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2018년 정도쯤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이 그림은 네덜란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이제 금지대가 돼가지고 저 그림을 보려면 무조건 암스테르담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그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왜냐면 보관을 엄청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당시에 고흐가 좋은 물감을 더 싸게 사서 더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물감을 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크롬 옐로라는 색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실 저희 학생들 물감을 뭘 쓰냐면 이제 일제 물감들 많이 써요. 홀베인 또는 우리나라 것도 신한 워터컬러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신한도 많이 좋아졌어요. 신한, 알파, 홀베인, 뭐 미국제, 다니엘 스미스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지금 19살, 20살 학생들이 쓰는 물감이에요. 근데 고흐 같은 사람이 그런 물감을 안 쓰고 문방구에서 파는 그 아동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옆에는 조그맣게 전문가용 이렇게 써 있는데 완전 뭐 색깔도 한 10개밖에 안 들어있고 어리게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고우 같은 작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비싸고 좋은 제품을 쓰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크롬 옐로라고 해서 굉장히 몸에도 안 좋고 되게 가격은 싸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발색은 잘 나오고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가난한 화가들이 좀 많이 애용을 했고 저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오히려 저 그림이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오염 때문에 그림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이 썼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 1889년이면 산업혁명은 이미 뭐 한참 저기지만 프랑스의 시골 아르르 그런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는 그림이 전혀 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 값싼 재료로 만들었던 그 물감이 이 대기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감들, 비싼 물감들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엄청 열악한 어떤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들도 버텨냅니다. 물감이. 굉장히 튼튼한 상태로 재료랑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물감들은 그만큼까지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고 하면서 점점 황환상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그림을 원래 보통 해외로도 전시를 좀 많이들 그림들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는 개인이 또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작가를 하는데 내 그림에서 한 10장 정도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전시를 또 새로 하게 됐는데 그림이 좀 모자라다. 이럴 때 기존의 그림을 구입해간 분들한테 부탁해서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들은 그냥 한 곳에만 있지 않고 펄펄이 흩어지게끔 돼 있는데 이제 저 작품을 이제 보려면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예.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르누아르나 마네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 절대 런던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던 그림들이 풀려가지고 도쿄에 그때 전시를 한 달 동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하게 표를 끊어가지고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확실히 그림이 보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완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화는 괜히 명화가 아니다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거기 살아있는 것 같고 붓터치 순서가 다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거죠. 고흐의 그림은. 고흐 그림뿐만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그림들이 보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림들이 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분들도 그렇고 밀레의 만종 이런 그림들도 저런 식으로 그림들이 좀 칙칙해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저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고흐가 좀 돈이 많았었다면 또는 정말 좀 이 사회가 아직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었다면 또는 그냥 물감을 처음부터 좀 튼튼하게 만들었었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와서 100년이 지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화사하다고 하고 또 고흐는 저는 정말 아직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직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막 엄청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나 뭐 자기 동생과 주고 걸었던 편지들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게다가 특히 생애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 평생 그렸던 그림들 중에 가장 밝고 에너지 넘치고 그 마지막에 89년에 그렸던 그림들이 명작이 많아요. 특히 옐로를 많이 썼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다 크롬 옐로라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 수십 장 이상의 명화들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언젠가부터는 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타깝죠. 네. 이게 이제 오사카에서 공습으로 소실된 그림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림이죠. 그 어떤 수를 써도. 그러니까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저 그림은 보시면 블루 계열의 컬러로 돼 있죠. 저건 파리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린 해바라기가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그림들은 다 약간 컬러감이 다 블루 계열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본인이 느꼈던 파리에서의 느낌, 그 대도시에서의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파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 파리 가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작가들 중에서. 우리 피카소라는 분도 청색 시대에서 상당히 파리에서 겪었던 일들도 많고 그 사람이 원래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파블로가. 근데 파블로 피카소가 그 스페인에서 한참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작가일 때 굉장히 그림을 훌륭하게 잘 그리다가 파리로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온갖 무시를 당하고 바닥부터 구르면서 자기 본국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화가로 명망 있는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우울한 어떤 그림으로 몇 년을 보내거든요. 그때 청색 시대라는 게 이제 그 피카소에게 그 개인적인 시기가 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고흐도 그 프랑스에서 그렸던 그 해바라기들은 좀 팔았습니다. 느낌들이 전체 주색조가 그 중에 한 장인데 이제 이거는 볼 수가 없게 됐죠. 8월달 그것도 전쟁 한 끝나기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8월 6일쯤에 소실된 걸로 추정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저 그림이 만약에 진짜 살아있었다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한데 자 이제는 화이트라는 물감 다들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술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도 사실 흔치 않은 미국 작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임스 맥닐 휘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림은 이제 그 휘슬러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어가지고 보시면 그 그림이 굉장히 하얗고 예뻐요. 근데 왜 생명을 앗아간 실버 화이트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연백색 때문에 점점 건강에 악화돼서 끝내는 죽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그래서 연백색의 매력에 의해서 점차 생명이 꺼져간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사람의 그림이 이래요.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근데 이제 보시면 흰색 심포니 1번이라고 해가지고 저 시리즈들을 좀 많이 그렸는데 되게 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애인이에요. 근데 좀 그 애인들에 대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왔는데 화이트가 저게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좀 그냥 약간 아이보리 기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약간 좀 진주색의 어떤 펄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화이트거든요. 연백색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가분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피부 암을 일으키는 사실은 물질이었다는 걸 밝혀진 건 좀 더 나중 일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트라는 색은 원래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빛 자체가 원래 화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광기로 이제 쪼개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이 싹 풀려져서 나오는 건데 그 화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원래 순수한 느낌이 그야말로 빛의 색이라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들 화이트에 좀 많이 몰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좀 더 이제 모노톤, 흑백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꾸만 좀 다른데 저 그림은 굉장히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그림이죠. 왜냐하면 원래 저 시기 자체가 1800년대 이제 중후반이니까 인상파 그림들이 한참 이제 나올 때쯤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상파라는 단어가 원래 지금 우리는 인상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욕이었습니다. 원래는 인상주의자라는 게 욕이었거든요. 원래 그 미술계에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순간의 인상들만 이렇게 파악해서 그러냐, 너네 무슨 뭐 인상주의자냐? 라고 하면서 돌림으로 시작된 건데 그 말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인상주의자, 인상파라는 어떤 그 사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약간 좀 그 바로크나 로코코라고 해서 약간 좀 아직 친고전주의적인 그 부분에서 현대적인 부분을 이제 막 넘어오려던 어떤 시기예요. 그래서 넘어오려는 시기라는 게 항상 그 기존의 어떤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을 이제 막 만들어낼 사람들의 어떤 그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때죠. 그때쯤에 이 사람이 이제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아름다운 자세나 텀을 잡고 있지 않고 멀뚱히 서 있다 뭐 이런 이유로 되게 평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 굳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림이 되게 담백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림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요때 또 이제 좀 이게 참 웃긴 게, 그때 처음에 그림이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전시를 하고 나서 그 일대에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색 화장을 하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화이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좀 인식이나 생각들이 좀 이렇게 달라진 건데,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기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쓴 재료예요. 재료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때 썼던 이 재료가 실버 화이트라는 컬러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색입니다. 실버 화이트라는 색이 있긴 있는데, 저때 만들었던 그 연백색이랑 같은 재료를 쓰지 않아요. 네, 저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은이나 납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백색에 들어있는 그 성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수은에 중독되듯이 화이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 그래서 유화를 그릴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게, 요즘은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유화 한번 하고 나면은 작업실에서 유화를 한번 그리고 나면 진짜 되게 구역질이 나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었어요. 정말 저만 해도. 되게 신너나 아니면 뭐 이런 진짜 옛날 한 3, 40년 전에 그림 그리시던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 가지고서 붓을 좀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채하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붓을 깨끗하게 빨았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유화는 기름으로 닦아야 되거든요, 붓을. 테라빈유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테라빈유가 아니라 신나 같은 걸 사셔가지고 거기다 붓을 이렇게 세척을 하시고 쓰시고 보관을 해서 쓰고, 그리고 애시당초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유화 물감 자체도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유화를 하나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 당시에는 또 100년 전이니까 또 15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게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작가들이, 요절을 한 작가들 중에 사실 좀 재료 탓이 아니었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휘슬러가 그래서 요절한 건 아니지만, 그 화이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결국에 생명이 꺼진 거죠, 사람도. 그러니까 재료도 기술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또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무독성 유화 물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무독성이라고 했을 때 진짜 막 완전 그야말로 독이 전혀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화 그리다가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제는. 그리고 환기도 오히려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무향, 무독성의 유화들도 이제 앞으로는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유화라는 게 결국에 캔버스에다가 그리는 건데, 그 캔버스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황들도 언젠가는 정말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 또 이제 기술적으로 미술은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좋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물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예요. 네. 고귀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그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부제를 붙여놓거든요. 약간 좀 여담이지만, 미켈란젤로가 이제 저렇게 코가 약간 좀 납작하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사실 저 코를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하도 거만하고 하도 이렇게 유만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코를 주먹으로 친 거예요.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산 거죠, 미켈란젤로는. 근데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유명해졌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얼굴에 내 사인을 남겼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참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좀 이렇게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고귀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이야기일지,
이제 보시면 비싼 물감이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그릴 수 없었던 걸까? 라고 돼 있었던 건데요. 자, 이제 이게 정말 맞습니다, 사실은. 네. 비싼 물감이 아니면 안 그린다는 게 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 또 이제 그 예수님의 뭐 천사들, 뭐 이런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릴 때는 사용하는 몇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청색이에요, 청색.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시면 의외로 블루 컬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저거는 제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한 번은 꼭 보고 싶은 작품인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천장화입니다, 저게.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 가운데 여기 하늘색들이 다 이제 일단은 굉장히 강한 블루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 그다음에 옆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 뭐 이렇게 표현들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제 근데 마리아의 그 옷은 이렇게 블루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되게 블루가 되게 이렇게 딱 필요한 곳과 하늘과 그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만 딱 그려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5년에 걸쳐서 그린 걸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천장벽화를 그릴 때 천장에 누워서 그린 걸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흔하게 알려진 오해고, 실제로 혼자서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자들 시켜가지고 천장에 스케치를 시키고, 제자들이 이제 하기 힘든 부분만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그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 몇 년 동안 저 천장벽화 그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저때 혼자서 다 누워서 그렸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보시면 생물연을 봤을 때 이 사람 90세에 죽었거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저게 1500년대인데 엄청 오래 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겼던 말도 너무 멋있어요. 이제야 좀 알겠는데 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 미술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는데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21, 2살 때 만든 게 다비드잖아요, 그 석상. 예, 엄청난 천재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회화 작업은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자기 주종목은 조각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미켈란젤로 조각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만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자기는 돌을 딱 고르면 그 돌 안에 그 형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안에 갇혀있는 형상을 나는 그냥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다운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천장벽화를 그렸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그 천들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림 완성했을 때는 전부 다 나체였어요, 사실은. 저 천을 전혀 그리지 않고 전부 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신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으며 뭐 가릴 것이 무엇이 있냐 이거죠, 미켈란젤로 생각은. 그래서 전부 다 원래는 다 나신으로 그려놨었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막 밀어주던 교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교황이었던 비오 4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봤을 때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성당에 있어야 될 그림인데 전부 다 이제 천을 입히게 시킨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 저런 식으로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이런 컬러가, 이 컬러가 파란색이 저게 너무 훌륭한 색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위에는 이런 그 피부색이나 이런 색깔들은 다 변색된 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색을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 요 블루 색상만 처음에 그려졌을 때의 색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유화가 아니거든요. 저도 원래 대학 다닐 때 프레스코를 배워가지고 아는데, 프레스코는 석회랑 같이 섞어서 빻아가지고 벽에다 붙이면서 만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변색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결국에 되거든요. 몇백 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근데 프레스코한테 이 블루는 여전히 좀 이렇게 창창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당시에 쓰던 물감이 이제 이런 색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들 중에서 코발트 블루라는 색이라든지 뭐 울트라마린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울트라마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바다 건너, 울트라, 거기다 마린, 굉장히 먼 곳에서 구해와야 되는 라피스 라즐리라고 하는 그 청금석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저색이거든요.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이. 그리고 코발트 블루는 코발트 광석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서 자연물에서 그렇게 가져오는 재료들 중에 그래도 쉬운 게 레드나 뭐 이런 색깔들은 꽃을 빻아서 만든다든지 뭔가 좀 동작이 조금 돌을 깨부수는 것보다는 꽃이나 열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또는 흙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근데 그 블루는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미완성으로 남아버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1510년경에 그린 건데 시간은 정말 저걸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무수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시스티나 천천벽화도 이것도 보시면 연대가 이거보다 훨씬 더 뒤에거든요.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그린 건데 이건 그거보다 한 20년 더 전에 그렸는데도 이걸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 당시 청년기라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그냥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레나 마리아는 요 색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색도 원래는 블루입니다. 근데 저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색으로 변색이 된 거예요. 젓갈색에 가깝게. 예.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왜 이렇게 변색이 되는데 그대로 놔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100년, 200년 정도는 그냥 엊그제처럼 느꼈던 건지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림이 약간 뭔가 좀 어둑툭툭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느낄 새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또는 유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색이 좀 상대적으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빨리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존의 작가가 그린 방식이 그런 색이 좀 어두워진 거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놔두는 방식, 유지만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바니쉬만 덧칠하다 보니까 바니쉬라고 해서 그림에 바르는 액이 있거든요. 보존을 위해서. 근데 바니쉬 바르는 정도만으로는 사실은 복원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복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복원을 할 때는 그 바니쉬 돼 있던 것들도 다 다시 걷어내면서 그 안에 다시 재채색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림들이 점점 색이 변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색이 바뀐 거고 그나마 막달레나 마리아는 그래도 성모 마리아보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니까 성모 마리아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당시에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구해서 쓸 수 있는 블루를 썼겠죠. 근데 성모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그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원래 누가 봐도 이 자리는 그 성모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저 상태로 그냥 아예 그냥 안 그려버린 거면서 비싼 재료로 못하겠으면 안 해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재료들도 그렇고 모든 게 되게 건강에도 그렇고요. 그림의 변색이나 유지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림들이 사실은 원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또 생각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그림의 가장 최신의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림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들은 자꾸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림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작품의 값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림 가지고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위작이나 도난 같은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모나리자도 2번이나 도난 당했다가 찾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사연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연도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다. 진품명품 어떤 그런 쇼가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자, 일단 히틀러한테 가짜를 판 화가 판 메이헤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은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재판이 열린 거죠. 그때도 이제 나치들은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처리하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청산하던 그것들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때 히틀러나 그 괴링이나 이런 그 당시 나치 수뇌부들이 굉장히 그 사치를 많이 부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텐데
그 사람에게 그림을 이제 그 팔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일제시대 총독부에게 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전통 굉장히 훌륭한 옛날 김홍도나 뭐 이런 선생님이 그린 것들을 빼돌려서 팔았다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아주 매국노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 이 사람들이 이제 팔았다는 그림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뭐 하나 제대로 된 작품을 판 적이 없다 이거죠. 그 무슨 얘기냐? 네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판 베르메르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보시면은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이 그림이 진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1, 20년 전 그때쯤부터 약간 좀 되게 유명하게지기 시작했는데 이 베르메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 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근데 저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사후에 명예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었는데 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는 그림을 나중에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그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로 굉장히 또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훌륭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우주에 따르는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1600년대 이런 거 보시면 르네상스 거의 끝나갈 무렵이어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인기가 사실은 그 당대에는 좀 없어졌을 때여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더 화려하고 뭔가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그림이 아니면 그렇게 인기를 얻기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자기 작품 세계를 이렇게 구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순백의 좀 뭔가 좀 이렇게 순수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메르의 그림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사건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짜를 팔았다. 그 사람들에게 파는 모든 작품들은 내가 그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위작을 그려서 팔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에 오히려 나는 충성을 다한 것이다. 왜냐면 걔네들이 준 돈을 내가 가짜를 팔아서 번 거기 때문에 나는 매국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렸다는 그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직접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실제로도 나치가 사간 그림으로 이제 저게 그림 자체는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판메히라는 작품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베르메르의 그림의 분위기를 흉내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에 대해서 네가 팔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실제로 저게 자기가 위작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저렇게 2달, 3달 정도 걸려서 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풀려난 거죠. 풀려나고 다음 달에 죽었어요. 또 저 사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위작을 그려서 팔았잖아요. 나치 그 히틀러 괴링에게. 그 걔네들한테 받은 돈도 가짜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를 팔고 가짜 돈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재판까지 올라갔다가 그런 결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판메이런 자체의 그림 실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다들 이제 알고 있고요. 그 그림의 가치 자체는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위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자기는 선의로 포장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작이라는 것을 그리면서 뭔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비싸게 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회에 어떤 복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한 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수를 사회에 해놓고 받은 게 가짜 돈이라는 것도 참 희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치도 나치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이고 가짜와 가짜가 서로를 속인 그런 상황인 거죠. 국민들은 다행히 이제 속지 않게 된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기도 했지만 저 사람이 내면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남의 걸 참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온전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남의 걸 보고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거를 내내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묘해지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해선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진짜 그림들은 실제로 있나요? 예, 그런 그림들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진짜 그림들이요? 위작이라는 그 그림들이요? 실제로 남아있냐고요? 위작이라고 이 판명된 사람 위작을 한 거고 네. 실제 그림들이 있다. 돈뜬 그림이라고 말씀하신 아닙니다. 저게 원본. 이거는 이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작이 정말 나쁜 건 뭐냐면 카피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동안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림이 새로 나왔어 라고 하면서 아예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그게 위작입니다. 네. 위작과 모작은 달라요. 모작은 있는 원본을 흉내를 내서 그린 그림인 거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원본이 저기 있고 나는 모작을 해서 판다는 사실 분명히 얘기를 한다면 이건 모작이고 카피야 라고 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받고 파는 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레플리카라고 하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 그래서 원래 되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데 그걸 달력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본을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저 사람은 아예 그냥 가짜를 만든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베르베르가 그렸던 그 방법, 기법을 흉내를 내서 그 사람이 그린 것처럼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모작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은 이제 이게 다들 이제 아시죠? 이 사건은 천경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류 화가 중에 뭐 이숙자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한국화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거의 저 백남준 선생님 버금가는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류화 여성계 화가들 중에서 거의 탑이죠. 이분. 유명세로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은 건 이분이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는데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억울해했던 사건이죠. 이거는 1991년 사건이에요. 사실 사건 자체는 되게 오래됐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건에 비하면 최신이지만 우리나라 사건치고는 좀 오래된 일이죠. 천경자백의 이 그림은 이제 그림 스타일은 이래요. 그래서 1977년에 그린 미모사라는 그림, 연애 초상의 그림 이런 그림 스타일을 이제 그려서 이제 되게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매력이 있거든요. 한국화에서는 그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림들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1991년에 이 그림이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누가 갖고 있었던 거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그 사람에게 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이 이제 뺏기고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 그림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가 91년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소유하고 있냐면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천경자백의 이 그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하면서 이제 카드로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천경자백이 나는 저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작가 본인은 이게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그 작품을 갖고 있는 미술관은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천경자백의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 저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다르고 나는 저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터치나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입장에서는 저 그림을 굉장히 비싸게 사들인 거거든요. 근데 작가가 가짜라고 인증을 해버리는 순간 갑자기 그림 가격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한 몇십억짜리 그림이라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000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소송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청경자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그림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못 그리겠다라고 해서 절필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영원한 절필은 아니었어요. 한 일시적으로 한 몇 달 정도 절필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립미술관의 그림들도 좀 한 90 몇 점인가 이렇게 기증을 해서 지금도 청경자실이라고 해서 가시면 있어요. 서울 시립미술관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예전에 81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랑 굉장히 구도가 흡사하죠. 이 그림이. 그러면서 이걸 1977로 써놓은 게 이게 악랄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이후에도 발표된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림 방식도 그렇고 이걸 그림을 서로 좀 이게 이제 좀 그림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작이 왜 문제냐면 위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창작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작가의 그림에서 일부분씩을 떼다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법을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림들에서 짜깁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좀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서 어디서 봤던 기시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이 그림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2015년에 이제 청경자 화백은 이제 세상을 별세를 했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단층 촬영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프랑스의 리미에르 팀이 이건 가짜다. 진짜의 확률은 0.02%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아직도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작이라는 건 그림이 돈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돈이 되고 돈이 된 그림을 원본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그림의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원본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작가들도 자기 그림의 원본을 잘 간수를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이 쭉 연결되는데 이건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NFT나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에 찬성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까지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물 소유만을 하는 게 정답이냐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이런 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림 자체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실물이 그런 사물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냥 그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오로지 단 하나의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서 그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게 옳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빠져있고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을 만들다가 블록체인이 나온 거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인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도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NFT라는 거는 대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토큰. 그래서 그 NFT 아트라는 것도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작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판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요거를 이제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의 비플이라는 사람인데요. 저게 770억에 팔렸어요. 저게 저 그림이 실물이 아닙니다. 저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윙켈만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같은 개념이 있는 게 저 비플이 뭐냐면 비플이라는 건 저 사람의 SNS 아이디예요. 네. 그 아이디로 유명해진 거예요. 비플. 저랑 나이는 동갑이거든요. 근데 770억짜리 작품의 낙찰을 받았다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같은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은 Everydays라고 해가지고 The First 5,000 Days라고 해서 5,000일 동안의 그림을 매일 그린 그림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 그림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단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크리스트 경매에 낸 거예요. 세상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아예 만들 수가 없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왜냐하면 거기다 접근하는 순간 또 데이터가 덧씌워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그거는 그거 하나다라는 어떤 온리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크리스티 경매에서 77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더 가격이 나갈 텐데 저 사람이 생존작가 중에 그림 비싼 걸로 3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위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1038억.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제프 콘스라는 사람의 그 스틸로 만들어진 풍선 인형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게 600억 정도 되는, 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 뭘 잘 그려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셈이라고 해서 소변기를 그냥 이름을 갖다가 붙여놔서 아예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놨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점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다음을 의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저 그림이 1038억짜리 그림이에요. 저게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1972년도에 그린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NFT는 국제 사기다, 저게 무슨 작품이냐,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로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서의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저 사람은 청력을 이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서 눈으로밖에 작품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NFT라는 어떤 그 작품들은 장점이 뭐냐면은 영상물도 NFT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물도 만들 수가 있고 음률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그 그림이 바뀌는 순간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좀 더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바로 또 이제 그게 진짜 실물 어떤 화폐로 살만한 그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고, 그 NFT라는 게 유통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미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다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들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이 생명이냐 색약이냐 아니면 시력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각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요게 좋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저게 좋을 수도 있고, 취향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이 변색되거나 그림이 공습으로 사라지거나,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그림 자체가 변하거나, 또는 재료가 그 자체로 인해서 자체 품질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런 식의 변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NFT 같은 것들도 그 개념은 좋은데,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또 단 하나가 존재하지 않게끔 해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700억이니 1000억이니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세상이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입장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끊임없이 그냥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이런 작품을 보관하는 방식도 바뀌고, 작품 자체들도 바뀌고 변하고, 입장에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변한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또 그건 또 아니죠. 변하는 건 변하는 대로 인정을 하고, 나는 나대로, 또는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대로 작품들을 볼 때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해주고, 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어린 시절 저도 그랬거든요.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메리아스 빵꾸난 어떤 상태에서 지하에 어두컴컴한 먹을 거 없이 막 이렇게 그리는 어떤 이미지가 되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또는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도 않고요. 엄청 본인의 삶을 즐겁게 잘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당장 힘들어도 그림이 잘 돼서 정말 그 이전에 어떤 누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또 즐기기도 하고 더 많은 작품들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림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업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엇을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나 뭐 어떤 내용을 짚어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한 번 이렇게 2시간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대단한 지식을 전달해드릴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미술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시관에 가시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요. 너무나 그 기존의 상식이나 생각들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젊은 작가들부터 또는 뭐 나이가 많은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또는 자기만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미술 시장의 규모가 3천억 정도 규모로 엄청 성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한 20년 만에 돌아온 붐이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많은 변화와 또 하필이면 경기 상태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참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그 한 20년 정도 전에 미술계 붐이 있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IMF가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미술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건지 뭐 이런 좀 관계들도 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시가 다양하고 많다는 거는 보고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마음을 여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작은 계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